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3월 2일이고요. 우리 3, 4, 5월 11번 강의하는데 오늘 첫째 날이죠. 이게 중간에 5월 첫 주가 휴강이니까 5월 18일 강의가 끝납니다. 18일 끝나고 다다음 주에 1차 시험 보고 바로 또 2차 시작되는 거니까 2차 6월달 2차 강의는 50분씩 답안지 쓰고 실전 강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강의고 1, 2차를 같이 하신 분들은 그냥 이번에도 강의 듣고 어느 정도 하시면 되는데 2차만 하시는 분들은 6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3, 4, 5월 달에 최소한 40개는 외우겠다. 40개. 과목별로 40개면 160개죠. 40개는 외우겠다 생각해 주세요. 그래 놓으면 6월 달 들어가서 1차 시험 보고 오신 분들하고 경쟁할 때 마음이 편해지죠. 나는 다 외울 자료 다 만들어 놨고 어제가 다 외웠으니까 판례만 조금 더 몇 가지 보충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해놓으면은 똑같아져 버리거든요. 놀고 있다. 보니까 똑같아져가지고 6월달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3, 4, 5월달에 많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관련해서는 책에 있는 우리 기출문제 보고 기출문제 다 외우고 쓸 수 있고 거기다 10개만 더 해도 충분해요. 거기서 벗어나서 나오면 남들 다 똑같아. 그거 준비하고 온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오히려 기출문제가 있는 게 또 출제됐을 때 못 쓰면 그러면 떨어지는 거지. 남들은 그걸 쓰니까.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가 뭐가 나온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 나왔을 때 기출문제다. 어떻게 써야 되나 답안지도 미리 만들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독창적인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남들 쓰는 만큼 쓰면 돼요. 남들 모르는 거 안 써도 돼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똑같아요. 심지어 교수님도 몰라요. 그럴 때가 있어. 뭔지 낸 사람도 몰라가지고 이런다고 놀래고 본인도 놀래고 교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채점하고 오셔가지고 생각보다 애들이 이게 두 부리거든. 채점해 교수님도 생각보다 답안지를 잘 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잘 쓴다. 어떤 교수님은 실망스럽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냐 이런 사람도 있고. 실망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되게 평상시에 연구를 많이 하시고 학생들이 기대가 높으신 분들이고 잘 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나쁘게 말하면 그냥 교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은 됐는데 막상 낼 거 없잖아. 그럼 어떻게 낼 것 같아요, 여러분? 평범한 거네. 평범한 거.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평범한 거. 기출문제. 그래 자기한테 문제가 없잖아. 나중에 출제 잘못됐다 그럴 때 아닌데 나는 그거 똑같이 냈는데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를 하셔야 돼요. 나온 거 평범한 거 그걸 잘 쓰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공부할 계약처계산 과실책임 같은 거도 벌써 2번이나 출제가 됐죠. 그렇지만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는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 그 다음에 온시적 불능과 개체가는 딱 2문제 외우고 있어야 돼. 거기서 나왔다, 못 쓴다, 그럼 떨어진다니까. 남들은 쓰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 2문제 외우고, 오늘 좀 진도를 빨리 나가면 동시에 항변권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는요, 단문지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단문지 기준으로 먼저 보고, 기본서는요, 기본서, 단문지도 조문이 붙어 있긴 하지만, 이건 나중에 단문지만 볼 때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조문하고 판례는요, 기본서 위에서 보겠습니다. 기본서에 있는 모든 판례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꼭 중요한 판례들이 있거든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이렇게 형광펜으로 딱 표시를 해놔가지고 어떻게든 크게 표시해 놓으세요. 나중에 6월달 되면 그거 제가 따로 나눠드려요. 프린트로 나눠드려서 그때는 이제 기본서 안 보고 단문집하고 프린트만 보면 되는데 그때 가서 공부할 건 아니잖아요. 공부는 지금도 해놓고 그때는 자료로만 받아놓는 거니까. 그리고 그때 나갈 때 좀 몇 개 또 추가하고 그럽니다. 좀 추가할 것도 몇 개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요약집으로는 10페이지고요. 단문집으로는 요약집 10페이지고 그다음에 기본서로는 16페이지입니다. 계약자의 원칙과 그 제한 문제. 다음 시간부터는 9시부터 30분씩 시험 봅니다. 최소 30분이야. 써야 할 문제가 많을 때는 50분도 볼 생각이 있어요. 다 써보는 거죠, 뭐. 다 써보는 거고. 쓸 수 있는 만큼은 본인이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30분 시험 보는 거니까 그거 좀 준비해서 보세요.
그 아이 채점도 안 배는데 제가 채점 안 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본인이 써보는 게 중요하니까 꼭 시간 정해서 써보고 내가 쓰는 게 좀 힘들다 싶으면 그 답안지 쓰는 것도 한 과목이 돼야 돼요. 한 과목으로 여기고 그냥 너무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간 안에 쓸 수 있을까도 좀 고민도 해보고 시간 안에 못 쓰면 전혀 의미 없으니까요. 예. 그 이해가 부족해서 시간 안에 못 쓰는 사람도 있고요. 이해는 잘 하는데 손에 힘이 없어서 시간 안에 못 쓰는 사람도 있어. 이게 악력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서 못 쓰고 그래서 막 이렇게 연습하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한 과목이라고.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막 손이 이렇게 인대가 늘어진다 그래가지고 막 감고 그러더라고. 감고 시험 보고 막 어찌 됐든 간에 본인이 그건 해결해야죠. 글씨를 못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글씨가 느린 건 죄악이야. 글씨가 느린 건 죄악이니까 글씨를 못 쓰신 분들은 차라리 못 쓰는 건 괜찮아요. 스피드를 더 살리세요. 살리시면 교수님들은 알아서 읽어봐 줘요. 뭐 잘 쓰면 가산점이 붙겠지만 못 쓴다 그래서 그걸 무조건 긋고 그러진 않아요. 어떻게든 읽어봐 줍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쓰신 분도 합격했어. 깨알 같은 글씨로. 글씨를 크게 못 써. 선천적으로. 그래서 내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읽어보면 맞아. 근데 읽어볼 수가 없어. 답안지를. 노안 오신 분들은 못 읽어봐. 심지어 제가 그걸 돋보기로 봤다니까. 몇 글자로. 이게 뭔 글자지? 이렇게 봐. 읽어보면 맞아. 걱정을 많이 했어. 근데 그분이 글씨 크게만 적었지 쓰기도 다 썼고 양도 많이 쓰신 분이었거든. 글씨가 적으니까 좀 많이 쓸 수도 있었나? 반경이 좁으니까 합격하셨어. 그래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읽어본다. 네, 글씨는 못 써도 읽어보니까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써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처음 쓰는 건 진짜 그 무모한 짓이고 평상시에 최소 2번 또는 4번 정도는 써보고 내가 쓸 답안지를 딱 마련해 놔야 됩니다. 제 답안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드세요. 제 답안지도 제가 보다 보면은 내가 막상 쓴다 그러면 요 글자는 빼고 싶은 답안지도 있어. 그 수식어는 빼는 게 좋거든. 딱 뼈만 쓰는 게 좋잖아요. 이걸 무조건 똑같이 써야 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필요 없으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본인의 답안지를 만드세요. 내가 워드를 쳐도 되고 손으로 쓰셔도 되고 책에다 밑줄을 잘 그으셔도 되고 어떻게든 만드셔야 됩니다. 예. 그 민법은 두 문자는 별로 필요가 없는데요. 두 문자 케이스 문제에서는 두 문자는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는데 몇 군데에 꼭 필요하면은 그때 두 문자를 쓰는 건 괜찮지만은 전반적으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해가 잘 되면 그 두 문자는 그 의의를 잘 외우면 두 문자로 쑥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의를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셔서요. 자, 요약집 10페이지 보세요. 계약자의 원칙과 그 제한 문제, C급 문제고요. 출제된 적도 없고 출제될 리도 없습니다. 다만 알아두면은 조금 다른 데 쓸 때가 있으니까 좀 볼게요. 그 교과서 페이지는 제가 요약집이 면 요약집으로 표시해놨고 기본서면 기본서로 표시해놨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자의 원칙과 그 제한. 일단 이거 나온다 그러면 일단 이거 외워놔야죠. 계약자의 원칙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 형성이 법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느나. 이게 키워드죠. 계약 당사자 자유에 맡겨진다는 원칙. 그걸 계약자의 원칙이라 그럽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이에요. 법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느나. 법에서 그런 계약을 맞는 법이 없잖아요. 그럼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가지고 뭐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행정법에 나오는 법률유보처럼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에 제한 없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 보니까 그런 업태가 없어요. 업종이 없어.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막는 법이 없으면. 일단 의의는 꼭 외워두세요. 안 나오겠지만 누가 물어보면 한마디 할 수 있어야할까요? 자, 내용은요. 뭐 간단한 거죠. 체결의 자유. 체결할지 말지 자유죠. 그다음 상대방 선택의 자유. 누구랑 체결할지 말지. 그래서 두 개를 엮어가지고 같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결도 결국 상대방 하는 거니까. 칠판에는 밑줄이 안 쳐져 있는데 책에는 밑줄이 쳐 있죠. 밑줄이 쳐 있는 게 이런 글자겠죠. 파란 글자라든가 노란 글자. 이게 키워드입니다. 체결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원하는 상대방과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나이트클럽 물 관리는 합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 이제 30년이 지나도 기억난다니까. 미군 애가 배지를 당했어.
그때도 홍대인데 생각해 보니까 홍대였는데 홍대 막 시작됐을 때 미국에 내가 뭐라냐면 필리핀스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야. 필리핀 그 수빅만 거기서 근무하다 한국에 온 거야. 한국은 외국 사람들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야. 배지를 당했어. 근데 내가 보니까 너는 외국인이 아니어도 배지야. 분위기상으로 배지인데 그런 말은 못 하겠고, 제가 그랬죠. 계약자의 원칙. 그 사람들 마음이지 뭐. 그 막는 법이 없잖아. 나이트클럽 물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없으니까 해도 되는 거야. 그 법의 제한이 왜 되지 않나? 법에서 나이트클럽 물 관리하면 안 된다. 그럼 못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나이트클럽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있는 거죠. 수지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용 결정의 자유. 내용 결정도 마음대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요. 방식의 자유. 이게 포인트죠. 분류식의 원칙입니다. 분류식의 원칙이기 때문에 특정한 방식이 필요 없어요. 이게 구두계약도 유효라는 거죠. 말로 해도 돼요. 꼭 서면으로 안 해도 되고. 근데 말로 하게 되면 나중에 입증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뭐 서면을 쓰는 거지. 보통 방식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서면이나 신고 그런 걸 말하는 건데 필요 없는 게 원칙입니다. 자, 제한 문제. 제한 문제. 요즘은 제한이 중요하죠. 좀 전문 용어 공익적 독점권. 독점권을 주는데 좋은 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편. 지금도 우리나라 우편은 100% 독점이죠. 우정공사인가? 걔들이 다 하지, 우체국이 다 하지 않습니까? 독점이고, 통신은 좀 풀어졌는데, 일정은 뭐, 국가통신 몇 개는 독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들을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부르죠? 공공적, 공익적 직무.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의사들이 진료 거부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는 급부 제공을 거절하지 못한다. 여기서 키워드는 이 말이에요. 원래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사는 자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환자 치료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문 열어야 돼요. 열 때는 열어야 되고 그런 거. 그래서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법에서 부과된 계약상 체결 의무를 위반해 가지고 계약 제의를 거부하잖아요. 그럼 두 가지 제재가 있어요. 공법적 제재, 영업 정지당하거나 면허 취소당하는 거. 그다음에 사법상 제재. 이게 뭐가 되죠? 불법 손배. 불법 손해배상 이걸 지는 거죠. 그래서 굳이 필요하면 요 정도 뭐 케이스로 예전에 뭐해서 법에 의해서 부과된 체약이라는 게 계약 체결이잖아요. 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했을 때 상대방 구제 체결에 약수를 하시오. 그러면 일단 계약제 원칙 쓰고 그다음 계약제 원칙 중에서 계약 체결의 자유, 체결할 여부를 자료 결정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제한. 그래서 공익적 독점 기업이나 공공적 공익적 직무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만약에 거절하는 경우엔 공법적 제도를 받을 수도 있고 사법상으로는 불법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렇게 쓰라는 거죠. 예. 지금 의사파업도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의사들이 불법합의라고 그러잖아요. 불법합의를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소리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안 하죠. 복귀시키는 게 목적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상대방 선택의 자유는 국가유공자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유공자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사용자는요. 일정 범위 그 자격이 된 사람들 그걸 취업 지원 대상자라 그런 거 보더라고요.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장애인도 무조건 뽑아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는 그 대구 공단에 이런 거 하려고 공장을 따로 지어놨어. 같이 이렇게 못할 거 거기들 가서 가정 같은 거 만드는데 자기들 의무적으로 뽑아야 할 인원들을 거기서 근무시키더라고요. 이런 거. 자, 내용 결정의 자유. 이게 중요하죠? 제가 조금 전에 법에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법에 있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그런 계약은 못합니다. 법에서 막고 있으면 못하는 거고 법에서 안 막고 있어도 뭐 못하는 겁니까? 사회질서 반하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매춘 뭐 이런 거 첩계약 이런 거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약관이라 그래서 약관은 미리 정해진 사업자가 미리 정해진 계약 조항이죠. 그래서 약관에 의해서 그 계약 체결 내용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약관이 아니고 규제된 계약에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규제된 계약은 뭐냐면 계약이 내용이 될 그 사항들을 미리 법률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 독일 말입니다. 독일말 규제된 게. 그래서 이걸 뭐렇게 줬다면 강사약규죠. 강행 규정에 반하면 안 되고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되고 약관에서 제한받고 규제된 계약에서 제한받습니다. 이런 것들 제한을 받는다. 네 가지.
굳이 하나 내겠다 그러면 요거 낼 수 있겠네요. 계약 내용 결정을 자유에서 쓰시오 그러면 계약 내용 결정에 대한 의 쓰시고 제한 4가지 강사 엮였으면 하나에 4점씩 해서 16점 주지 않겠습니까? 방식의 제한, 자유에 대한 제한, 서면이나 신고 이게 방식이라 그랬죠? 요걸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기본서보다 양이 많이 줄어들어 있잖아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안 나올 겁니다. 그냥 지나갈 때 눈으로 보세요. 이런 거 답안지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쓸 여력은 없죠.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가 약관이 있는데요. 약관도 다른 시험에서는 약관이 그 A급으로 막 뽑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약관 규제법이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약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면 올해부터는 제가 이걸 약관을 B급으로 내렸거든요. 그래서 다 B급 문제인데요. 3가지 공부를 할게요. 약관에는 물론 약간의 의의는 외우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약간의 편입 요건이라 그래서 약간이 언제 계약의 내용이 되는지 세 번째는 약간을 해석 제대로 쓰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석을 할 건지 네 번째는 그 약간의 내용이 불공정한 약관일 때는 무효로 선언합니다. 불공정성을 통제하는 거죠. 이걸 편입 통제라 그러고요. 우리 판례가 그렇게 불렀어요. 이걸 해석 통제라 그러고 불공정 통제라 그러고 안 나올 겁니다. 굳이 나온다 그러면 이 편입 통제가 이 정도 제일 확률이 높고요. 이런 것들은 뭐 안 나올 겁니다. 그 A급, B급, C급 자체를 이렇게 정할 때 C급은 안 나오는 거고 A급은 무조건 나오는 거고 B급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B뿔까지는 해도 답안지를 외우셔야 돼. B0부터는 굳이 외우지 마라. 안 외워도 상관없고 지나가다가 한 번씩 봐두고 B 마이너는 어떤 것들은 더 필요 없고 근데 요것은 하나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B0지만 12년 동안 안 나왔는데 약간이 갑자기 나올 리는 없어요. 그래서 안 나올 것이다. 굳이 나온다 그러면 의의는 외우셔야 됩니다. 약간은 뭡니까? 약간은 명칭이나 보통 약간의 명칭은 약간이라 그래요. 약간이라 그러는데 어떨 때는 그 골프장 같은 경우는 골프장 회칙이 있잖아요. 골프장 회원들을 위해서 회칙이 있는데 그 안에 골프장 이용에 관한 내용들이 써 있었거든. 판례가 그걸 약간이라 그랬어요. 왜? 이러면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보통 조문으로 형식을 하거든요. 1조, 2조 이런 식으로. 상관없습니다. 편지 쓰듯이 하셔도 돼요. 그래서 명칭, 형태, 범위도 마찬가지죠. 골프장을 이용하는 전체의 어떤 내용을 싹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두 개 필요한 거 쓰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칭, 형태, 범위에 상관없이 끊고 계약의 한쪽 당사자 일방이죠. 일방이 국어순화돼서 일방 당사자가 누구랑? 다수. 그 국어순화 여러 명. 그냥 일방, 다수 그러셔도 됩니다.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자 포인트 이거죠. 일정한 형식으로 보통 조문 형식으로 하죠. 그다음에 뭡니까? 미리 말이요. 이게 키워드죠. 현장에서 만나서 이렇게 서로 합의 보는 게 아니라 약간은 사업자가 미리 마련해서 들고 와서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약간은 법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입니다. 약간은 법이 아니에요. 이게 법이라 그러면 자취법규가 될 텐데 약간은 법이 아닙니다. 우리 정관은 법이죠. 정관은 자치법입니다. 정관은 법이고 약관은 법이 아니라 계약 내용입니다. 특약상이라는 거죠. 인터넷 회원 사이트를 가입할 때 약간 이렇게 클릭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다 약관이죠. 근데 여러분 짜증나지 않아요? 아니 그 사이트를 처음 어떤 사이트가 있더라고. 그래서 들어가려고 해서 이게 뭔가를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첫 장에서 안 넘어가. 첫 장에서 클릭을 동의를 안 해주잖아. 그럼 그 안에 내용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우리도 절대 협조 안 해. 아니 어느 정도 보여줘야지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죠? 예. 이런 것들 계약 내용이다 이렇게 돼 있죠. 미국 신문 하나 구독하려고 들어갔더니 요즘 미국 신문들에 유료화돼 있거든요. 인터넷도. 처음에 한두 개 기사는 보여줘요. 좀 보다 보면 툭 떠. 그래서 구독 신청하라고. 그래서 가격이 나와 있어서 하려고 그랬어. 안 비싸더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알아봤더니 뭐 확실한 건 아니야. 해지하려면 전화를 걸어야 돼. 해지하려면 전화를 걸어야 돼. 인터넷 해지가 되는 게 아니라 고객사한테 전화를 걸어야 돼. 전화 걸면 무슨 말로 할까요? 영어로 해야 되잖아. 이거 이런 개떡 같은 게 바로 나왔죠. 안 봐. 신문 안 봐. 그래가지고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약간의 포인트가 뭐냐면 미리 말하는 게 문제야. 상대방이 어떤 선택의 자유가 없어. 상대방은 클릭할 거냐 말 거냐 그것만 하는 거잖아요. 미리 마련돼 있으니까. 우리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일조 합의 보면서 조정하는 거잖아요. 약간은 조정이 안 됩니다. 미리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 요 두 가지를 꼭 들어가야 돼.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 요 말만 들어가도 이 의의는 맞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수식어는 별로 필요가 없는데 요게 키워드야. 미리 마련돼 있다. 그다음에 계약 내용이다. 법이 아니다. 계약 내용이니까 한쪽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됐죠? 우리나라 신문은 아직까지 유료가 안 됐죠. 근데 어떤 기사는 그 회원을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는 게 있어. 중간쯤 보여주다가 로그인 하라 그래. 그래야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거든 공짜로. 근데 그 로그인하고 들어가면은 그 약관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나 일정한 내 정보를 요구해. 그리고 뭐 필수 선택 있잖아. 그럼 우리는 선택 어떻게 합니까? 다 안 해. 하나만 해. 꼭 필수 선택적인 거 꼭 필요한 거 나머지 안 하잖아. 근데 그거 뭐 하나에 나중에 데이트가 되니까 하잖아. 더 짜증나 뭔지 아세요? 그 기사를 보려면 쇼핑몰에 갔다 와야 돼. 나 어디 쇼핑을 말 못 하겠는데 와 그건 진짜 너무 양아치더라고. 흥미있는 기사야. 그래서 나 보려고 중간에 멈추더라고. 원래 쇼핑몰 갔다 오시래. 그럼 계속 볼 수 있대. 미친 거 아니야? 그게 다 뭘로 돼 있습니까? 걔들 다 약간은 미리 마련돼 있어. 그래야 그 기사를 볼 수 있다. 근데 좀 너 들어올 때 클릭하지 않았냐는 거지. 바로 탈퇴하는 거지. 뭐. 알아두세요. 자, 약간의 계약의 편입. 여기 이제 가장 출제의 가능성이 높죠. B0.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구성적 근거는 꼭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보통 이 안에 같이 쓰죠. 여러분 약간은 왜 지키는 거죠? 방금 말했습니다. 약간이 뭐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로 했죠? 약간을 계약 내용 뭐 하기로 편입 또는 포함시키로 뭐 했기 때문에 합의했기 때문에. 계약은 합의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잖아요. 계약은 합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학설을 계약설이라 해요. 약간은 계약 내용이라는 거죠. 약간은 법이 아니라 약간은 계약 내용이다 그래서 이 문장은 제 표현이 아니라 그 판례 표현입니다. 자, 편입 요건 언제 약간의 계약 내용으로 들어오냐 그게 중요하겠죠. 이런 원래 계약 내용은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계약 내용 들어오는 건요. 청약과 승낙의 합치. 이게 합의잖아. 그러니까 합의가 있으면 계약 내용이 돼요. 근데 약간은 조금 이걸 변형시켜 가지고 합의가 없어도 명시 설명만 되면은 계약 내용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사업자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죠. 사업자가 약간을 미리 마련해서 고객에게 보여주고 명시하고 약간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면은 고객이 들었잖아요. 그럼 계약 내용이 됩니다. 고객이 예란 말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업자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죠. 조문은 명시 의무하고 사본 교부 이게 하나 문제고 설명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데 실제 답안지를 쓸 때는 이렇게 명시 설명 같이 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쓰고 나서 또 따로 썼지 않았다가 조문대로 이게 2항이고 이게 3항입니다. 사업자는 약간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이게 명시하고죠. 고객이 요구할 때는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 사본 교부는 덜 중요하니까 굳이 생략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어써도 돼요. 계약 내용 약간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히 밝히고 그 다음에 뭐는 중요한 내용은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 한다. 명시는 전체 약관을 명시하고 설명은 중요한 것만 하는 거죠. 은행 대출 받으러 가면은 해준다고 대출금 갚을 날짜, 이율 이런 식으로 은행 직원이 현금편을 막 끄적끄적 하면서 설명해 주죠. 이거. 근데 단서가 재밌죠. 설명이 곤란할 때는 하지 말아요. 설명이 곤란한 게 왜 곤란하죠?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사람이 지금 입이 아픈 게 아니라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곤란할 때는 설명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이것도 사업자 편 들어주고 있죠. 되게 약간 규제법을 보면은 사업자 편 들어주는 조문들이 많아요. 계약을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근데 이런 약관들은 미리 사전 심사를 좀 빡세게 하죠. 자, 그다음에 이 판례 하나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파란 글자. 약간의 명시 설명 안 해도 되는 판례가 이제 있어요.
원래 저 책에서 우리 지난달에 했던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약간 이 명시문은 언제는 명시 안 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여전우공. 그렇죠. 여전우공은 명시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 여전우공이 뭡니까? 저 기본서 보시면 기본서를 같이 놓고 보시면 기본서에 그 조문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20페이지 있습니다. 역외군송, 전기가스, 수도, 그 다음에 우편, 그다음에 공중전화 서비스. 역외군송, 전기가스, 수도, 그다음에 우편, 그 다음에 공중전화. 이런 것들은 명시 안 하거든요. 여러분 저 강남터미널 가서 버스 탈 때 약간 안 보여주잖아요. 그냥 표 주잖아. 근데 그 표 뒤에 보면 약간 써 있습니다. 써 있는데 그냥 표 주죠. 그 명시 안 해도 됩니다. 설명은 언제 설명하면 면제되는 거죠. 이 명시, 이 여전우공은 명시가 면제되는 경우고 설명은 언제 면제됩니까? 이거 성질상 설명이 곤란한 경우. 그때는 이제 설명이 면제되는 경우죠. 근데 판례가 갑자기 이 법에서는 이렇게 명시가 면제되는 경우가 따로 설명의 의무가 면제되는 걸 따로 써놨는데 우리 판례가 이게 추가해가지고 명시 설명 둘 다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이거 외우세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설명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또는 이런 법은 설명 안 하죠. 그래서 법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는 것. 이것들은 뭐까지 면제돼요? 설명도 필요 없고 명시도 필요 없습니다. 명시 설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약관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내용을 설명을 안 해도 그냥 계약 내용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약관의 내용을 너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약관의 내용이 별게 아니라 법에 써 있는 걸 되풀이해놨다는 거죠. 법은 설명 안 하니까 그 약관도 설명 안 해도 된다. 요 문장 요것만 써도 4점 줄 겁니다. 명시 설명 나왔을 때 만약에 여기 파란 글자 있잖아요. 요거 쓰고 그 다음에 요거 쓰잖아요. 그럼 8점 나오는 거죠. 벌써 두 개 쓰면 그다음 의 쓰면 12점 되는 거고 여기까지 쓰면 16점이 되는 거죠. 16점을 만점으로 보고요. 그래서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반하면 무효가 아닙니다. 무효가 아니라 주장할 수 없다. 누구는 주장할 수 없다고요? 사업자는 주장할 수 없다. 고객은 주장할 수 있어요. 사업자는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고객은 같은 말이죠. 고객은 주장할 수 있다. 글씨 느리신 분들은 2번 안 써도 되겠죠. 1번만 쓰면 되죠. 사업자는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걸 입증하려고 막 그 설명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니까 녹음을 떠놓는 거잖아. 녹취하잖아. 녹취를 듣고 있는데 보험가별 녹취를 듣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문했거든. 화를 내더라고. 녹취를 다시 떠야 돼. 왜냐면 말이 씹히면은 자기들 설명했다는 게 나중에 불분명해지잖아요. 그럴 때 다시 뜰게요. 그러더라고. 예, 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냥 듣고 있었죠. 요거. 그래서 사업자는 꼭 설명을 하셔야 되거든. 중요한 내용은 설명하셔야 됩니다. 자, 약간의 해석은요. 그 약간이라는 게 보통 사업자, 우리 저 회사가 쓰는 거지만은 제대로 쓰기 힘들 때도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가지 외우시면 돼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신의 측에 맞춰가지고 공정하게 해석하래요. 네 멋대로 하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로 해석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 따라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돼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애매한 조항들을 어떻게 하라 여러분?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 그렇게 잘 안 해주죠.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건강보험 들으면은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수술에 들어가는 보험에 들어가는 것들 애매할 때가 있어. 건강검진할 때 용종을 2개 떼어냈거든. 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막 그런 게 있거든. 그럼 뭐 어떨 때는 그게 건강검진할 때 떼어내면 안 된다 막 그렇게 우기고 그런 게 있다고. 그럼 보니까 읽어보니까 그럼 안 써놨어. 치료시 하다가 발견된 건지 검진할 때 안 써놨다. 그러면 고객에게 유일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다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약간은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거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약간의 내용을 조정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너 어떤 경우 조정해 주는 경우도 있어. 누굴까? 누군데 약간을 무시하고 개별 결정을 해줄까요? 연예인 DC 그런 거 있죠. 연예인들. 그러면 뭐가 우선하고? 당연히 개별 결정 우선하겠죠. 안 해주지만 해주면 그게 우선한다. 그렇죠? 그때는
그 개별 약정이 약간의 우선한다. 당연한 겁니다. 해주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이것 별로 안 중요하고 이것도 답안 써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공정수 통제라 그래가지고 약간은 내용을 통제하는 거죠. 우리가 편입 통제, 그 다음에 해석 통제, 불공정수 통제를 합해가지고 내용 통제 이런 말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내용 통제입니다. 약간은 내용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라면 공정을 잃었다 그러면 무효라고 선언합니다. 공정을 잃은 약관은 무효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사전 심사를 해요. 보통 저는 사전 심사를 해가지고 그 약관이 공정을 잃었다 그러면 무효로 선언합니다. 수정하라 그래요. 판사가 재판하다가 약관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일단 편입을 보고 편입 통지에서 약관이 계약능이 됐는가, 해석이 별 문제가 없는가 건너뛰잖아. 마지막에 뭐 합니까? 그러면 이 정해진 약관이 공정한가 보는 거야. 공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워버려. 재판하다 화이트로 지워버리고 없는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공정을 잃은 약관은 무효입니다. 어떤 게 공정을 잃은 거죠? 신의 칙을 위반하면 공정을 잃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신의 칙을 위반해서 공정을 잃은 약관은 무효다. 근데 어떤 게 그 신의 칙 위반하는 게 좀 애매하죠? 그걸 또 써놨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거 무효. 그 다음에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점, 기습조약이라고 그러죠. 숨겨놓고. 세 번째,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거. 이런 것들은 공정을 잃은 걸 뭐한다? 추정된다. 아이폰이 수리를 안 해주고 리퍼펀드로 주는 게 여기서 따지면 여기에 걸리는 거잖아.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 아니 내 폰인데 왜 수리를 안 해줘? 그리고 수리를 안 해주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거기 나 수리 안 하겠다는데 한 번 들어가면 안 돌려줘. 아니 그런 게 어디냐 그랬더니 고객센터에 전화하래. 고객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싱가포르. 뭘로 해야 돼? 영어로 해야 돼 또. 영어로 전화하면은 인도인이 받아. 인도 영어까지 알아야 돼. 그것도 요즘에 인도로 많이 갔거든. 그 고객센터, 콜센터가. 미쳐버립니다. 이거 싸웠다고. 그때 IFRS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전 세계 200국이 전부 이걸 쓰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어떻게 불공정하냐는 거지. 우리 법으로 뭐라 그럽니까? 공정을 이런 걸 뭐 한다? 추정하니까. 그럼 이게 왜 공정한 건지를 네가 IFRS한테 입증해 보라는 거지. 이게 왜 공정한 건지를 리포트로 돌려주는 게 이런 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폰 안 쓰니까. 일단 세 가지 이런 것들은 추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무효사유라 그래. 6조입니다. 이게 6조. 6조는 일반적 무효사유를 써놓고 있고 우리 시험법은 아니지만 7조부터 14조까지는요. 개별적 무효사유를 쫙 써놨어요. 이게 이제 경제법이라 그래서 변호사 시험 과목이 들어있습니다. 약간 규제법이. 그때는 이거 공부해야 돼. 일반적으로는 신의 칙을 위반해서 공정을 잃은 약관은 무효다 이렇게 써놓고 7조부터는 이런 경우는 무효다, 이런 경우는 무효다 잔뜩 써놨습니다. 걸리면 다 무효, 취소는 없어요. 다 무효입니다.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약관이 다 지워진 거죠. 일부 장이 무효가 됐어요. 너도들을 해제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로 유효입니다. 민법은 일부가 무효면 전체가 무효죠. 약관법은 정반대입니다. 약관법은 일부가 무효잖아요. 그러면 일부만 무효입니다. 여러분 나머지가 유효라는 소리는 일부만 무효라는 소리와 똑같아요. 전부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민법하고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근데 그 무효 너무 많이 지워가지고 그 뭐 남은 무효 나머지 유효잖아요. 그것만 갖고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대요. 또는 한쪽 당사자이 너무 부당하게 분리하대. 그때는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원칙은 일부만 무효고 예외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됐죠? 자, 약간은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오늘 봤던 것처럼 머릿속에 간단하게 의의라든가 편입 통제라든가 해석 원칙이라든가 불공정성 통제, 불공정한 약관의 내용이 신의칙을 위반해서 공정을 잃은 경우에는 무효다. 언제 무효가 된다고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고객 예상 어려운 조항,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을 잃은 걸로 추정한다. 일부 약관이 무효면 약관은 나머지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그 나머지만 가지고는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분리할 때는 전체를 무효로 한다. 그 정도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꼭 써볼 필요는 없어요. 안 나올 거니까. 나오면 쓰면 되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시험장에서.
많이 쓸 필요도 없어. 이런 건 진짜 딱 필요한 것만 써. 일단 그래서 의의를 외워둬야 돼. 의의는 무조건 가산점. 보니까 2점을 주는 것 같아. 시험 문제도 의의를 안 물어봐도 의의를 쓰잖아요. 그래서 일단 2점 주고 시작하는 것 같아. 지금까지 분위기가. 예. 썼으니까 점수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의를 외우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의의를 외우면 내용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약간 또 잊어버리시고 이제 6월 달에 또 뵐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기본서에 보시면, 우리 거기 요약집에는 없는 내용이 좀 있는 게 뭐냐면, 기본서 24페이지에 가시면, 계약의 종류라 그래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시급 문제라서, 요약집에서 뺀 게 있어요. 다 넣어야 되나요? 하여튼 뺐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어떻게 좀 나눠보자는 거죠.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쌍무, 편문 어떻게 구별할 거냐. 여러분, 쌍무가 뭡니까?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거. 그 쌍무 계약이죠. 그걸 의의를 외우시라니까. 이거. 첫째. 당사자 뭐?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거. 그런 게 쌍무 계약입니다. 나도 채무를 지고 상대방도 채무를 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매매 계약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대가를 말을 잘 모르지. 보세요. 매매 계약은 이게 매도인이죠. 그렇죠? 매수인입니다. 매매 계약은 전형적인 쌍무 유상 계약이거든요. 그럼 누가 채권자예요? 매매 계약에서? 둘 다 채권자야. 쌍무 계약은 서로 대가적 채무를 진다며. 서로 얘가 채무를 지면 얘가 채권자라는 소리고 얘가 채무를 지는 건 얘가 채권자니까 둘 다 채권자야. 뭐가 기준인가를 봐야 돼. 보세요. 이 친구는요. 얘는 무슨 권리가 있죠? 대금 청구권 있을 거 아닙니까? 대금 달라고,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얘는 무슨 채무자죠? 대금 지급 의무가 있겠죠. 이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얘가 채권자, 얘가 채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얘는 또 재산권 관련해서는 재산권 이전해줄 채무가 있는 거죠. 재산권을 넘겨줄 소유권 등기,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는 거고, 얘는 재산권을 넘겨달라고 재산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산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얘가 채권자, 대금 지급 관련해서는 얘가 채권자.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채무를 지는, 대금 지급 채무를 지는 것은 왜 그래요? 이걸 받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얘가 이걸 지는 건 이걸 받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걸 대가성이라는 거야. give and take. 받는 게 있으니까 주는 거죠. give and take.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take and give 아닌가요? 축의금 5만 원? 나도 5만 원. 10만 원? 나도 1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보통 근데 give and take. 그게 대가야. 그렇죠? 서로 대가성 지는 거. 그러면 위험부담은 꼭 공부할 텐데 위험부담에서는 우리 채무자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거든. 그럼 거기서 누구 말하는 겁니까? 둘 다 채무자인데. 여러분 매매 계약을 들면 얘도 채무자고 얘도 채무자잖아. 근데 위험부담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채무자 위험을 부담한다 그래요. 채무자가 누가 채무자죠? 위험부담의 의의를 아셔야지. 위험부담은 언제 생깁니까? 계약 체결 후 이행 전 후발적 불능이 생겼는데 후발적 불능이 생겼다. 여러분 불능이 무슨 말이죠? 이행을 못하게 됐다는 소리잖아. 지금 후발적 불능이 생겼는데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돈은 불능이 돼요? 못 돼요? 돈은 네가 돈이 없는 거지. 그 돈은 불능이 없어. 돈은 지체만 있어요. 그래서 지연이자는 있어도 불능이자라는 건 없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불능이 될 수 있는 건 요것뿐이 없잖아요. 재산권 이전과 관련해서 채권자 채무자를 정하니까 매도인이 채무자가 되는 거야. 왜? 이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얘가 채무자가 되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위험부담에서는 후발적 불능이 생겼을 때 누구 잘못 없이? 채무자 잘못 없이. 이 사람 잘못 없이 이 집이 날아갔다는 거야. 그랬을 때 매매대금을 얘가 받을 수 있냐 없냐? 그게 위험부담 문제라고. 그렇죠? 그래서 위험부담서는 매도인이 채무자라 그럽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요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 뭐가 기준이 그게 중요합니다. 예. 자, 12년 동안 질문 받는 거라 그랬죠. 왜 매도인이 채무자냐고. 매도인은 돈을 받을 사람인데 왜 매도인이 채무자냐고. 이해가 안 된대. 이게 기준이 아니잖아. 돈 받는 건 매도인은 채권자 맞지. 그럼 위험부담서 불능은 재산권 이전의 불능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정하는 겁니다. 쌍무계약은 서로 채권자이면서 채무자예요. 대가 채무를 지는 거다. 편물은 뭘까요? 말 그대로 한쪽만 의무를 지거나 쌍방의 의무를 지더라도 대가성이 없어요. 그러면 편물을 봅니다. 구별 시력은 뭡니까? 우리 나중에 계약의 효력 파트에서 동시행 항변권, 그 위험부담 이걸 공부하는데
요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쌍무계약서만 인정이 됩니다. 방금 말했잖아. 동시행이라는 것은 서로 채무를 동시에 이행하자는 거니까 채무가 서로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위험부담 발생 말했잖아요. 매매계약에서 후발적분이 생겼을 때 채무자가 상대방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그 문제니까 서로 채권 채무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쌍무계약서만 요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편무계약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물론 이제 그 판례가 편무계약서도 생기는 걸 인지하는 게 있는데 원칙은 동의항이나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서만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 노란 글자 위주로 쓰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유상은 뭐냐? 보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 쌍무나 유상은 비슷한 개념이죠. 근데 뭐가 다르냐면 쌍무는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거고요. 유상무상은 대가적 채무가 아니라 대가적 출연이죠. 여러분 출연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재산 감소, 타인 재산 증가. 그럼 매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보세요. 매매계약 보시면 얘는 집을 사고 판다 그러면 매매계약 얘가 뭐가 넘어가는 거죠? 집이 넘어가라 하잖아. 그럼 집과 관련해서는 얘가 뭐 하는 거야? 얘는 집을 출연하는 거잖아. 그럼 집에 대해서는 자기 재산 감소, 얘 재산 증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대가적 출연이네? 그럼 얘도 출연하겠네. 얘는 뭘 출연해? 얘는 돈을 출연하지. 돈에 대해서는 자기 재산 감소, 얘 돈 증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되셨죠? 그걸 우리가 유상계약이라 해. 나도 출연하고 쟤도 출연하고 그 대가적 출연. 그렇죠? 나만 출연하면 무상입니다. Give and no take. 나만 주는 거야. 나만 맨날 나만 줘. 밥도 내가 사고 티켓도 내가 끊고 맨날 나만 해. 그럼 무상이지 뭐. 무상연애지 무상연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대가적 출연하는 것이 유상. 그게 아니라 한쪽만이 급부하거나 쌍방이 급부하다 대가성이 없으면 무상입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은 그러면 쌍무나 유상은 같은 말 아닐까요?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계약의 체결부터 쭉 이행까지를 봤을 때 그 계약이 체결되면 뭐가 생깁니까? 서로 채권 채무가 생기잖아. 그래서 요 채권 채무 요것만 딱 쳐다볼 때는 상무 평무 이렇게 말하는 거고 전 과정에서 뭔가 보상이 주어지잖아. 그럼 그걸 뭐라 그럽니까? 유상이라 그래. 이게 유상이 더 넓은 개념입니다. 유상이 쌍무보다 정리해 보시면 유상이 넓은 개념이라 그랬죠. 쌍무 계약은 100% 유상 계약입니다. 더 넓은 개념이니까 100% 유상 계약이에요. 근데 편무는 좀 다릅니다. 편무는요 99%는 무상이 맞아요. 99% 무상인데 우리 딱 1%가요 편무인데 유상인 게 있어요. 그렇죠? 편무인데 유상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현상 광고입니다. 여러분 현상 광고는 상금을 걸고 광고하는 거죠. 상금을 걸고 광고 널리 알려서 어떤 일을 해달라고 지정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강아지 찾아주시면 20만 원 드리겠습니다. 누가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랬어. 그러면 강아지 현상 광고가 계약이 체결되는 아니야. 현상 광고는 강아지를 찾아와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럼 강아지를 찾아와 계약서를 쓸 당시에는 누구만 의무를 지는 거죠? 광고자만 의무를 지니까 얘는 무슨 계약이죠? 편무야. 상대방은 강아지를 찾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의무가 없다고. 의무자 입장에선 편무라고. 근데 강아지 찾아왔기 때문에 돈 준 거잖아.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얘는 뭐다? 편무 이상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쌍무는 전부 유상이고 근데 편무는 편무 유상이 하나 있더라. 그게 요거죠. 현상 광고는 편무 계약이지만 유상 계약이다. 유상 무상은 왜 구분하느냐면요. 매매에 관한 규정을 베낄 수 있냐 없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매매에 대해서 자세히 써놓고 임대차 같은 경우 유상 계약이잖아요. 그럼 임대차에 대해서는 임대차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조문들이 있어요. 매매 걸 갖다 베낍니다. 임대인도 담보 책임이 져야 되거든요. 근데 임대인 담보 책임이 임대차에 없어요. 그러면 매도인 담보 책임을 갖다 베끼는 거죠. 이럴 때. 그래서 굳이 따지면 유상 쌍무 구분, 유상 무상 구분하는 거, 쌍무 편무 구분하는 요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요게 쌍무 편무가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유상 무상보다. 자, 그다음에 낙성 요물 요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낙성은 뭡니까? 자, 조금 전에 계약이 체결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청약과 승낙 이거잖아. 청약과 승낙이 만나서 이 두 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고 당사자가 누군가의 잘못이 없었을 때는 계약이 성립한다. 그걸 합의라 그러거든요. 요것만 있으면서 그래서 이걸 낙성계약이라 그래. 그러니까 낙성계약은요 승낙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도 있어야 됩니까? 청약도 있어야 되지. 정확히 말하면 요것만으로 성립,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거, 합의만으로.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게 무슨 계약이라고? 낙선 계약이고, 합의만으로는 안 되고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거 있거든요. 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대표적인 물건 인도입니다. 물건 넘겨주는 거. 근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기타 급부. 급부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걸 급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급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물건 인도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인도 기타 급부가 추가되는 거, 이걸 우리가 무슨 계약이라 그래요? 요물 계약이라 그래요. 말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물건을 주든지 뭘 해야 된다는 거죠. 현상 광고는 무슨 계약입니까? 요물 계약이지. 강아지를 찾아오셔야 되잖아. 급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물 계약 예를 외우셔야 됩니다. 뭐뭐 있어요? 예를 현대계보에. 그래서 현상 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그다음에 은행 예금 계약. 보증금 계약은 이걸 낙성으로 보자는 경우도 있어서 현대계보에다 이렇게 외우죠. 실제로는 여러분, 요 계약금 계약도 견해 대립이 있어. 계약금 계약이 요물 계약이냐, 계약금 계약이 낙선 계약이냐. 근데 우리 법에서 계약금 계약은 565조에서 계약금을 교부한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물 계약으로 봅니다. 요물 계약으로.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밑줄 좀 보시면 합의만으로 성립한다는 게 청약성 합치 요것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낙선 계약. 합의 플러스 물건인도 기타 급부가 있어 성립하는 게 요물계약. 일단 외울 수 있잖아요. 뭐가 요물계약이라고 여러분? 요거 쓰고 됐죠? 이렇게 쓸 수 있으면 16점 만점입니다. 자,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등 이게 이제 조금 쓸말이 조금 많아가지고 예전에 이 계속적 계약의 특질이라 그래가지고 혹시 이게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준비했는데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사법시험에 문을 닫았는데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그래서 그것도 따로 답안에 쓰지 마세요. 자, 계속적 계약의 뜻이 뭐냐면요. 급부의 실현이 시간적 계속성을 가지는 계약이죠. 얘는 임대차 같은 경우잖아요. 하루 뭐 빌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 쭉 빌려 쓰는 거니까 이게 시간적 계속성. 이게 계속적 계약이라고 그러고, 일시적 계약은 뭐냐면 계속성이 없고 한 시점에서 실현이 된다는 거죠. 매매 같은 경우. 매매 계약 체결하고 두고 받으면 다시 안 만나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일시적 계약에서는 급부의 실현이 어떤 시점에서 행해지는 데 반해서 계속적 계약에서는 급부의 실현이 어떤 기간 동안 행해지는 것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즉 다음에는 쓰는 거 아니에요. 설명은 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안 써도 되고. 계속적의 특질, 이것도 네 가지가 있거든요. 간단히 보시면 해지는 어디를 계약으로 한다 여러분? 계속적 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해지는 그 다음에 그 노란 글자 밑줄 좀 쳐놓으세요.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그 말만 들어가도 됩니다. 이것도 이 앞에까지는 안 써도 되겠네요. 여기서도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해지 기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계속적 계약에서는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기간 안정화 임대차를 계약을 체결하면은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개월, 동사는 5일이 지나 해지가 생기죠. 그리고 해지 기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해지 통고 후, 해지 후가 아니라 해지 통고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가 되는 해지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 효력은 해지 효력이 생기는 거. 그걸 우리가 그런 제도는요, 해지에는 없습니다. 해지에는. 그러니까 해지는 종류가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해지하면 바로 효력 생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즉시 해지라 그럽니다. 그냥 해지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해지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채지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해. 이건 이름으로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기간 약정은 임대차. 기간 안정한 임대차. 이랬을 때는 해지하면 바로 해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해지 통고하고 상당 기간이 지나야 해지율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상호 신뢰성이 강하게 요구되죠. 상대방이 누구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상대방을 잘못 보았다 그러면 중요부분 착오가 되고요. 임차권 같은 채권을 양도할 때는 임대인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게 키워드죠.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은 사정 변경 원칙이 고려됩니다. 노란 글자.
한 번도 부정한 적 없고요. 줄곧 인정해 왔습니다. 계속적 계약은 사정비용원칙으로 인정합니다.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거 다 했고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 자, 요약지 14페이지 가셔서 계약서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잠시 쉬겠습니다.